자신과 나무와 신을 만나게 해준 고독. 장지호노. 나무를 심은 사람. 한 인간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과 마주하는 셈이 된다. 이야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젊은 나이임에도 혼자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다른 고독한 영혼에 다가갈 줄 아는 섬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해 나는 튼튼한 발에 의지한 채 평범한 여행자들은 무심히 지나칠 프로방스 지방의 산길로 먼 도보 여행을 떠난다. 해발 1300m 높이의 황무지를 사흘 동안 걸은 뒤 폐허가 된 마을에 이르렀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아름다운 날이지만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는 땅 위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5시간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다. 또 그럴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작고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 둥치가 아닌가 착각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니 한 양치기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양 30여 마리가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물병을 건넸다. 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는데 그것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차있고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이런 황무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뜻밖이었다.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 그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그곳에 와서 망가진 집을 혼자 힘으로 되살려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이가 55이며 예전에는 산기슭에 농장을 갖고 가족과 함께 살았었으나 지금은 홀로라고 했다. 나는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묵는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롭다. 다음 날에도 나는 그의 집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반드시 하루 더 쉬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호기심을 느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밤에 잠들기 전쯤 양치기는 조그만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 놓는다. 그는 도토리를 하나하나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놓는다. 이튿날 두 사람은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간다. 떠나기 전에 양치기는 정성껏 골라 세어놓은 도토리 자루를 물통에 담근다. 그는 지팡이 대신 길이가 1.5m 정도 되는 쇠막대기를 들고 앞서 걸어간다. 양떼를 개에게 돌보도록 맡기고 두 사람은 산등성이를 향해 200m쯤 더 오른다. 가려고 한 곳에 이르자 그는 땅에 쇠막대기를 박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에 도토리를 심고 다시 덮었다. 그는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의 땅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심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왔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다. 그리고 10만 개의 씨에서 2만 그루의 싹이 나왔다. 그는 들쥐나 산토끼들이 나무를 갉아먹거나 신의 뜻에 따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이 2만 그루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살아남아 자라게 되는 것이다. 엘제하르 부피에는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나 동양의 현자를 많이 닮았다. 특히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바쳐 일하는 모습이 성자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부피의 고독은 말하는 습관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철저한 고독이었다. 아니, 어쩌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곧이어 부인마저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과 개를 동반자로 삼아 그 고독을 헐벗은 산에 나무 심는 일로 이겨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그토록 오랜 세월 노력과 정성을 다해 황무지를 떡갈나무와 너도 밤나무 숲으로 바꿔놓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대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화롭고 규칙적인 일, 고산지대의 살아있는 공기, 소박한 음식,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그에게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단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정확히 말해서 내 젊은 나이는 나 자신과 관련 지어서만, 그리고 어떤 행복의 추구만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30년 후면 1만 그루의 떡갈나무가 아주 멋지겠다는 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만일 30년 후에도 하느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 동안에도 나무를 아주 많이 심을 것이기 때문에 이 1만 그루는 바닷속의 물방울 같을 것이라고. 이듬해부터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게 되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우표 수집 같은 것쯤으로 잊어버렸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강한 욕구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황무지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선다. 그곳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황폐한 마을 너머 멀리 회색빛 안개 같은 것이 융단처럼 산등성이를 덮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엘제아르 부피에 그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아니, 더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는 생업도 바꾸었다. 양들이 어린 묘목을 해쳤기 때문에 4마리만 남기고 대신 벌을 치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새로 생겨난 숲 덕분에 언제나 말라있던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람도 씨앗들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버드나무와 갈대가, 풀밭과 기름진 땅이, 꽃들이,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들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땅이 부리는 자연스러운 변덕이라고만 여길 뿐, 그 뒤에 한 우직한 양치기의 오랜 노력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양치기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이라고 의심했다면 그의 일에 회방을 놓았을 것이다. 숲을 보고 깜짝 놀란 산림감시원이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와서는 천연 숲이 자라는 것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니 집 밖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 관리는 순진하게도 숲이 혼자 저절로 자라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황폐했던 마을에는 희망이 다시 돌아왔다. 귀향한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마을을 일구고 채소밭에는 온갖 꽃과 채소들이 싹을 틔웠다.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보리와 호밀이 자랐다. 8년 뒤에는 이 고장 전체가 건강과 번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오직 정신적, 육체적인 힘만으로 황무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장지오노는 이 작품의 무대인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몇 곳을 여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은행원이 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대에 징집되었다. 이때 가스에 노출되어 눈에 상처를 입는데 전쟁의 공포와 끔찍한 학살을 경험한 충격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되어 그를 평화주의자로 만들었다. 이후 여생을 고향인 마노스크에서 글쓰기에 전념했는데 전쟁 반대, 무절제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참된 행복의 추구, 자연과의 조화 등이 주제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오노는 자신의 작품이 설교가 되길 원치 않았고 각자가 자기 스스로 깨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감명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오노의 집 근처 콩다두루 고원에서 모임이 열렸다. 단순한 삶, 토론, 독서 등 자유로운 분위기의 이 모임은 파시즘과 물질 문명에 비판적이고 자연 복귀에 동조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앙드레 말로는 20세기 프랑스 작가 3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한 사람으로 장지오노를 꼽겠다고 했으며 헨리 밀러는 장지오노는 프랑스와도 바꿀 수 없는 작가라며 그의 문학성과 평화주의, 인류애를 칭송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지오노의 말년 작품이다. 지오노는 자신이 살던 프로방스의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혼자 살면서 해마다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한 양치기였다. 그는 홀로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 소설은 어느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구의 표면을 바꾸어 놓은 실제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문학적 향기와 더불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이 짤막한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은 미국 산림협회의 지구 재녹화운동 교육 자료로 오랜 세월 보급되어 왔으며 캐나다 국영 방송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1987년 오스카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지오노는 첫 원고를 쓴 후 약 20년에 걸쳐 이 글을 다듬고 또 다듬어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늙은 농부 엘제아르 부피에는 1947년 89의 나이로 바농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쳤다. 법정 스님은 오랜 세월 사석에서 혹은 글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실린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에서 고대 인도의 아쇼카 왕의 일화를 인용하기도 했다. 아쇼카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5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치유력이 있는 양나무와 열매를 맺는 유실수와 연료로 쓸 나무, 집을 짓는 데 쓸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 왕은 그것을 5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우리나라 기후로는 입동 무렵이 나무를 옮겨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그리고 나무들이 겨울잠에 들기 시작하는 이때가 걸음을 주기에도 알맞은 때다.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라고 말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1953년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내가 만난 가장 경이로운 인물이라는 기획 원고 가운데 하나로 처음 발표되었다가 1954년 보그에서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출판 당시 지오노는 공동의 선을 위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4천여 단어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글이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13개 국어로 번역되어 아름다운 희망을 실천한 한 인물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3월 이효숙과 손영호가 번역하여 나무를 심은 남자라는 제목으로 을지 출판사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두레에서 김경온의 번역으로 마이클 매커디의 인상적인 삽화와 함께 2005년 6월에 다시 펴낸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인용문으로 사용했다.
장지오노의 다른 작품 진정한 부는 도시 문명에 둘러싸여 기계화되고 돈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에게 참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며 폴란드의 풍차, 권태로운 왕, 영원한 기쁨 등의 작품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자신과 나무와 신을 만나게 해준 고독. 장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한 인간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과 마주하는 셈이 된다. 이야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젊은 나이임에도 혼자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다른 고독한 영혼에 다가갈 줄 아는 섬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해 나는 튼튼한 발에 의지한 채 평범한 여행자들은 무심히 지나칠 프로방스 지방의 산길로 먼 도보 여행을 떠난다. 해발 1300m 높이의 황무지를 사흘 동안 걸은 뒤 폐허가 된 마을에 이르렀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아름다운 날이지만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는 땅 위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5시간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다. 또 그럴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작고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 둥치가 아닌가 착각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니 한 양치기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양 30여 마리가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물병을 건넸다. 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는데 그것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자신에 차 있고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이런 황무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뜻밖이었다.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 그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그곳에 와서 망가진 집을
혼자 힘으로 되살려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이가 55이며 예전에는 산기슭에 농장을 갖고 가족과 함께 살았었으나 지금은 홀로라고 했다. 나는 그 집에서 그날 밤을 묵는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롭다. 다음 날에도 나는 그의 집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반드시 하루 더 쉬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호기심을 느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밤에 잠들기 전쯤 양치기는 조그마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 놓는다. 그는 도토리를 하나하나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놓는다. 이튿날 두 사람은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간다. 떠나기 전에 양치기는 정성껏 골라 세어놓은 도토리 자루를 물통에 담근다. 그는 지팡이 대신 길이가 1.5m 정도 되는 쇠막대기를 들고 앞서 걸어간다. 양떼를 개에게 돌보도록 맡기고 두 사람은 산등성이를 향해 200m쯤 더 오른다. 가려고 한 곳에 이르자 그는 땅에 쇠막대기를 박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에 도토리를 심고 다시 덮었다. 그는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의 땅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심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왔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다. 그리고 10만 개의 씨에서 2만 그루의 싹이 나왔다. 그는 들쥐나 산토끼들이 나무를 갉아먹거나 신의 뜻에 따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이 2만 그루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살아남아 자라게 되는 것이다. 엘제하르 부피에는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나 동양의 현자를 많이 닮았다. 특히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바쳐 일하는 모습이 성자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부피의 고독은 말하는 습관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철저한 고독이었다. 아니, 어쩌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고 곧이어 부인마저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과 개를 동반자로 삼아 그 고독을 헐벗은 산에 나무 심는 일로 이겨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그토록 오랜 세월 노력과 정성을 다해 황무지를 떡갈나무와 너도 밤나무 숲으로 바꿔놓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대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화롭고 규칙적인 일, 고산지대의 살아있는 공기, 소박한 음식,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그에게 놀라우리만큼 훌륭한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단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정확히 말해서 내 젊은 나이는 나 자신과 관련 지어서만 그리고 어떤 행복의 추구만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30년 후면 1만 그루의 떡갈나무가 아주 멋지겠다는 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만일 30년 후에도 하느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 동안에도 나무를 아주 많이 심을 것이기 때문에 이 1만 그루는 바닷속의 물방울 같을 것이라고. 이듬해부터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게 되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우표 수집 같은 것쯤으로 잊어버렸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강한 욕구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황무지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선다. 그곳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황폐한 마을 너머 멀리 회색빛 안개 같은 것이 융단처럼 산등성이를 덮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엘제아르 부피에 그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아니, 더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는 생업도 바꾸었다. 양들이 어린 묘목을 해쳤기 때문에 4마리만 남기고 대신 벌을 치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새로 생겨난 숲 덕분에 언제나 말라있던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람도 씨앗들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버드나무와 갈대가, 풀밭과 기름진 땅이, 꽃들이,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들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땅이 부리는 자연스러운 변덕이라고만 여길 뿐, 그 뒤에 한 우직한 양치기의 오랜 노력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양치기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이라고 의심했다면 그의 일에 회방을 놓았을 것이다. 숲을 보고 깜짝 놀란 산림 감시원이 엘제하르 부피에를 찾아와서는 천연 숲이 자라는 것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니 집 밖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 관리는 순진하게도 숲이 혼자 저절로 자라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황폐했던 마을에는 희망이 다시 돌아왔다. 귀향한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마을을 일구고 채소밭에는 온갖 꽃과 채소들이 싹을 틔웠다.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보리와 호밀이 자랐다. 8년 뒤에는 이 고장 전체가 건강과 번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오직 정신적, 육체적인 힘만으로 황무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장지오노는 이 작품의 무대인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몇 곳을 여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은행원이 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군대에 징집되었다. 이때 가스에 노출되어 눈에 상처를 입는데 전쟁의 공포와 끔찍한 학살을 경험한 충격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되어 그를 평화주의자로 만들었다. 이후 여생을 고향인 마노스크에서 글쓰기에 전념했는데 전쟁 반대, 무절제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참된 행복의 추구, 자연과의 조화 등이 주제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오노는 자신의 작품이 설교가 되길 원치 않았고 각자가 자기 스스로 깨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감명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오노의 집 근처 콩다두루 고원에서 모임이 열렸다. 단순한 삶, 토론, 독서 등 자유로운 분위기의 이 모임은 파시즘과 물질 문명에 비판적이고 자연 복귀에 동조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앙드레 말로는 20세기 프랑스 작가 3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한 사람으로 장지오노를 꼽겠다고 했으며 헨리 밀러는 장지오노는 프랑스와도 바꿀 수 없는 작가라며 그의 문학성과 평화주의,
인류애를 칭송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지오노의 말년 작품이다. 지오노는 자신이 살던 프로방스의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혼자 살면서 해마다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한 양치기였다. 그는 홀로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 소설은 어느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구의 표면을 바꾸어 놓은 실제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문학적 향기와 더불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이 짤막한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은 미국 산림협회의 지구 재녹화운동 교육 자료로 오랜 세월 보급되어 왔으며 캐나다 국영 방송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1987년 오스카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지오노는 첫 원고를 쓴 후 약 20년에 걸쳐 이 글을 다듬고 또 다듬어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늙은 농부 엘제아르 부피에는 1947년 89의 나이로 바농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쳤다. 법정 스님은 오랜 세월 사석에서 혹은 글에서 나무를 심은 사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실린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에서 고대 인도의 아쇼카 왕의 일화를 인용하기도 했다. 아쇼카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5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치유력이 있는 양나무와 열매를 맺는 유실수와 연료로 쓸 나무, 집을 짓는 데 쓸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 왕은 그것을 5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우리나라 기후로는 입동 무렵이 나무를 옮겨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그리고 나무들이 겨울잠에 들기 시작하는 이때가 걸음을 주기에도 알맞은 때다.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라고 말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1953년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내가 만난 가장 경이로운 인물이라는 기획 원고 가운데 하나로 처음 발표되었다가 1954년 보그에서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출판 당시 지오노는 공동의 선을 위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4천여 단어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글이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13개 국어로 번역되어 아름다운 희망을 실천한 한 인물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3월 이효숙과 손영호가 번역하여 나무를 심은 남자라는 제목으로 을지출판사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두레에서 김경온의 번역으로 마이클 매커디의 인상적인 삽화와 함께 2005년 6월에 다시 펴낸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인용문으로 사용했다. 장지호노의 다른 작품 진정한 부는 도시 문명에 둘러싸여 기계화되고 돈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에게 참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며 폴란드의 풍차, 권태로운 왕, 영원한 기쁨 등의 작품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